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세대, 한강의 기적을 만든 산업화, 그 믿을 수 없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이자 우리 경제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준 그 이름, 포항제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우뚝 솟은 아파트와 빌딩, 너른 바다를 가르며 달리는 그 거대한 배, 그리고 우리 집 부엌에 놓인 냉장고와 세탁기, 가스레인지까지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쇠, 철입니다. 시뻘건 쇳물 한 방울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운 삶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쇳물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 그리고 차마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논 한 마지기, 밭 한 뙑이 없는 그 황량한 모래벌판 위에서 세계에 내로라 하는 외국 기술자들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비웃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형님, 우리 큰아버지들은 어떻게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그 거대하고 위대한 제철소를 만들어냈을까요? 오늘 그 믿기지 않는 신화 같은 이야기를,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 세대의 그 뜨거웠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한 자락 한 자락 풀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작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그 자랑스러운 초석을 묵묵히 닦아주신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 세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부디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시간을 거꾸로 돌려 1960년대 그 시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당시 우리나라는 정말이지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 하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로 꼽힐 정도였습니다. 한 해 한 사람 몫의 국민소득이라는 것이 100달러도 채 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가슴 시린 형편이었지요.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겨우겨우 일어서던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보리밥에 시래기 묻혀 식구들 끼니를 챙기셨고, 우리 아버지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새벽별을 보며 일터로 나서셨습니다. 신발 한 켤레 변변히 신지 못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도시락이 없어서 점심시간이면 운동장에 나가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친구들도 흔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 다 기억나시지요? 그렇게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긋지긋한 가난을 어떻게든 벗어나 보겠다고 우리나라 지도자들과 어른들은 머리를 짜내고 또 짜내셨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산업화였습니다. 농사만 지어서는 도저히 가난을 이길 수 없으니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어 외국에 내다 팔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동차를 만들려고 해도, 배를 만들려고 해도, 집을 짓고 다리를 놓으려고 해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철, 그러니까 쇠였습니다. 쇠가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쇠를 두고 흔히 산업의 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밥 없으면 못 살듯이 산업도 쇠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 우리에게는 변변한 제철소 하나가 없었습니다. 쇠가 필요하면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비싼 돈 주고 사와야만 했지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마치 쌀 농사를 짓지 못해서 매일매일 외국에서 쌀을 사다 먹어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래서야 도대체 어떻게 가난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그 시절 어른들은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손으로 이 종합제철소를 짓자. 그래야 산업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합제철소를 짓는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가 제철소를 짓겠다고 하니까 도와주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미국도 안 도와주고 독일도 안 도와주고 영국도 안 도와줬습니다. 세계은행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이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한국이 제철소를 짓는 것은 시기상조다.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러면서 돈도 한 푼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너무 가난해 보였던 것입니다. 저 가난한 나라가 무슨 종합제철이냐. 그건 선진국이나 하는 일이지. 이런 식이었지요. 한마디로 우리를 우습게 본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코웃음을 치고 있을 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박태준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박태준이라는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요? 키는 별로 크지 않으셨지만 눈빛만큼은 호랑이 같으셨던 분입니다. 군인 출신으로 깐깐하기로 유명했고 한 번 마음 먹으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사내 중에 사내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박태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임자가 이걸 한 번 맡아주게. 종합제철,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야. 그 자리에서 박태준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그분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예, 각하. 이 한 목숨 걸고 해보겠습니다. 목숨을 건다, 이 말이 그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박태준이라는 그분은 정말로 자기 인생을, 아니 자기 목숨을 그 제철소에 거셨습니다. 그것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박태준 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일이 술술 풀렸던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돈이었습니다. 종합제철소를 짓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 돈으로 무려 1억 달러가 넘게 필요했습니다. 1억 달러, 지금이야 그렇게 까마득한 돈은 아닙니다만 그 시절에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을 통째로 쏟아부어도 모자랄 정도의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박태준 사장은 그 돈을 빌리려고 미국으로 또 유럽으로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안 된다 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면전에서 비웃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종합제철? 차라리 빨래판이나 만들지 그러시오. 이런 모욕적인 말까지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셨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하다는 죄로 그 멀리 외국에 가서 그런 비웃음을 듣고 와야 했던 그분의 심정이.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시절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대일청구 권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고 우리 백성들에게 저질렀던 그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 돈이라도 받으시오 하고 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누구는 농촌에 쓰자, 누구는 도로 짓는 데 쓰자, 누구는 학교에 쓰자, 다 자기 부서에 쓰겠다고 난리가 났던 것이지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과 박태준은 결국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이 돈으로 종합제철소를 짓자. 여러분, 이 결정이 얼마나 무거운 결정이었는지 아십니까? 박태준 사장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다. 이 돈은 일제 강점기에 끌려가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들의 피값이다. 우리 어머니, 누님들이 위안부로 끌려가 흘리신 그 눈물값이다. 그러니 만일 이 제철소가 실패한다면 우리는 모두 영일만 바닷물에 빠져 죽어야 한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다. 이 말씀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포항제철 직원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조상의 피값으로 이 제철소를 짓는다.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포항제철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1968년 4월 1일 드디어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가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 4월 1일 영일만 모래벌판에서 역사적인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 영일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지금이야 거대한 제철소가 들어선 우리나라 최고의 산업도시 포항이지만 그때만 해도 그저 황량하기 짝이 없는 모래벌판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한 번 불면 모래가 눈을 못 뜨게 휘날리고 이렇다 할 건물 하나, 변변한 길 하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세계 최고 수준의 종합제철소를 짓겠다니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미친 짓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외국 기술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모래벌판에 제철소를 짓는다고 한국 사람들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닌가. 심지어는 일본의 한 큰 신문이 이런 기사까지 실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종합제철소 건설은 100% 실패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박태준 사장과 그분의 부하들 그리고 그 일꾼들은 그런 비웃음에도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박태준 사장이 직원들에게 자주 했다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향우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향우가 무엇입니까? 군대에서 오른쪽으로 돌아라 하는 그 구령 아닙니까? 박태준 사장이 말씀하신 우향우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일에 실패하면 다 같이 우향우에서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자. 영일만 바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철소 동쪽, 즉 오른쪽에 있었지요. 그래서 우향우를 하면 바다로 풍덩 뛰어들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다 함께 죽자. 그렇게 절박했던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절절합니까? 그런 비장한 각오로 박태준 사장은 진두지휘를 하셨습니다.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현장을 누비셨고 한겨울에도 두꺼운 잠바 하나 걸치고 직원들과 함께 그 매서운 모래바람을 맞으며 공사를 챙기셨습니다. 직원들이 술 먹고 늦잠 자면 호되게 야단을 치셨고요. 부실 공사가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다 부숴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콘크리트 공사가 약간 부실하게 된 것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박태준 사장이 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폭파해라. 직원들이 깜짝 놀라서 사장님, 그러면 손해가 너무 큽니다. 다시 만회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만류했지만 박태준 사장은 단호하셨습니다. 이 제철소는 우리 조상의 피값으로 짓는 것이다. 단 한 군데라도 부실해서는 안 된다. 폭파해라. 쾅!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고 부실 공사 부분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폭발음을 들은 자리에서 직원들은 모두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정신, 단 한 점의 부실도 용납하지 않는 정신, 그것이 바로 박태준 정신이고 포항제철 정신이었습니다. 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박태준 사장은 직원들의 살림집까지 직접 챙기셨다고 합니다. 그 시절 우리 노동자들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비좁은 판자집에서 가족들이랑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까? 박태준 사장은 그게 안 되겠다 하셔서 회사 안에 사원 아파트를 지으셨습니다. 직원들, 자녀들 학교 다니라고 회사 옆에 학교도 지으셨습니다. 직원들 결혼식이 있으면 직접 주례를 서주실 정도로 직원들을 가족처럼 챙기셨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잘 먹어야 좋은 쇠가 나온다. 직원들 가족이 행복해야 회사가 잘 된다. 이게 박태준 사장의 철학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이런 생각을 하신 사장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정말 보통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렇게 영일만 모래벌판은 박태준 사장과 그 일꾼들의 땀과 눈물 속에서 조금씩 모습을 바꿔갔습니다. 여기에 거대한 용광로가 들어서고 저기에 아변 공장이 들어서고 또 한쪽에는 사원 아파트가 들어서고 세계가 비웃었던 그 모래벌판이 점점 거대한 산업단지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그 제철소를 지었는지 조금이나마 가슴으로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 자랑스러운 초석을 닦아주신 우리 세대를 응원하기 위해서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더 놀라운 이야기 후반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73년 6월 9일, 청취자 여러분, 이 날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우리나라 역사상 정말이지 가장 뜨거웠던 날 중 하나로 기록되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 영일만 모래벌판 위에 우뚝 솟은 포항제철 제1고로에서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만든 시뻘건 쇳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온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쇳물이 나오는 그 순간을 한번 함께 상상해 보십시오. 밤늦게까지, 아니 새벽까지 이어진 작업. 직원들은 모두 손에 땀을 쥐고 그 거대한 용광로 앞에 모여 섰습니다. 박태준 사장도 함께 계셨습니다. 두 손을 꼭 쥐고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면서 그 운명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쇳물이 나올까?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우리 정말 우향우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가슴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종합제철소라는 것이 사실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일본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책을 보고 또 보고 외국 견학을 다니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정말로 첫 쇳물을 뽑아낼 수 있을까? 모두가 마음을 졸이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쿠르릉, 쿠르릉. 용광로가 흔들리는 듯한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리고 이윽고 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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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뻘건 쇳물이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그 우람한 자태를 드러내며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000도가 넘는 그 뜨거운 쇳물이 환하게 불빛을 내며 흘러나오는 그 광경을 본 직원들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다들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 눈을 의심하면서 그 시뻘건 쇳물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먼저 목이 터져라 외쳤다고 합니다. 만세, 대한민국 만세, 우리나라 만세. 용광로 앞에 서 있던 그 거친 사내들이 그 시뻘건 쇳물을 보면서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박태준 사장도 그 자리에서 두 무릎을 꿇고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가난했던 나라, 무시당하던 나라, 그 어떤 외국도 도와주지 않던 나라, 그 나라의 사내들이 자기 손으로 처음으로 쇳물을 뽑아낸 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박태준 사장은 그날 밤 박정희 대통령께 직접 전화를 걸어 이렇게 보고하셨다고 합니다. 각하, 무사히 첫 쇳물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우양우 안 해도 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그분도 눈물을 삼키고 계셨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포항제철의 진짜 기적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첫 쇳물이 나온 후 포항제철은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해에 103만 톤 정도를 생산하던 것이 두 번째 확장 공사를 거치면서 400만 톤, 그 다음에는 800만 톤, 그 다음에는 무려 950만 톤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숫자,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지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03만 톤이라는 것은 그 무거운 소에 103만 톤을 한 해에 만든다는 뜻입니다. 톤이라는 것은 한 톤이 1000kg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른 20명 정도의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103만 개나 만든다는 뜻이지요.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점점 늘어서 나중에는 한 해에 1000만 톤에 가까운 쇠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포항제철은 단순히 양만 많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품질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한국이 이렇게 좋은 쇠를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는 그렇게 우리를 비웃던 일본 회사들이 나중에는 거꾸로 우리 포항제철에 와서 기술을 배워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그렇게 우리를 비웃던 사람들이 우리한테 머리 숙이고 배우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게 종합제철소 하나를 짓는데 보통 4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것도 잘 지어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제철은 무려 4년도 안 되는 시간에 1고로를 완성했습니다. 게다가 비용도 외국에 비해서 훨씬 적게 들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기록을 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외국 학자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는가? 이건 기적이다. 이건 신화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걸 두고 포항제철의 신화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든 것을 외국 사람들이 신화라고 부른 것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또 이런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포항제철이 처음 가동되자마자 그 다음 해부터 곧바로 흑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흑자라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났다는 뜻입니다. 보통 종합제철소는 처음 시작하고 한 10년은 적자를 보다가 그 후에야 흑자가 나는 것이 세계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제철은 시작하자마자 흑자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박태준 사장과 그 직원들이 정말 피땀 흘려 일했기 때문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고 한 시간이라도 아끼고 단 한 점의 부실도 용납하지 않는 그 우향우 정신 덕분이었습니다. 포항제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항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박태준 사장은 또 다른 큰 꿈을 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전라남도 광양에 또 하나의 거대한 제철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1985년 광양에서 광양제철소가 첫 삽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는 또 한 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제철소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모여있는 제철소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난했던 나라, 보리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 나라가 불과 20-3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큰 제철소를 가진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이게 신화가 아니면 무엇이 신화이겠습니까? 또 박태준 사장은 정말 멀리까지 내다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쇠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람도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똑똑한 인재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1986년 포항에 포항공과대학교라는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줄여서 포스텍이라고도 부르는 곳이지요. 이 학교는 지금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공과대학이 되었습니다. 우리 손주들 중에 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세월이 흘러 포항제철은 이제 이름이 포스코로 바뀌었습니다. 영문 이름의 줄임말이지요.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포스코는 어떤 회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포스코는 오랫동안 세계 1위 또는 세계 2위를 다투는 거대한 철강 회사입니다. 일본의 신일본제철, 중국의 보상항철 같은 거대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아니, 어떨 때는 그들을 앞서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포스코에서 만든 자동차 강판은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동남아에서도 우리 자동차가 도로를 누비게 된 것입니다. 포스코의 후판, 그러니까 두꺼운 철판은 우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조선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바다를 누비는 거대한 배들의 절반 가까이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입니다. 그 배들의 몸체가 바로 포스코의 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포스코의 철근은 우리나라 곳곳에 아파트와 다리, 도로, 지하철에 들어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는 그 아파트, 우리 손주들이 다니는 그 학교, 우리가 건너 다니는 그 한강 다리, 다 포스코세가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포스코는 미래를 향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양극재라는 것을 만들고 있고 이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환경을 생각해서 이산화탄소를 적게 내뿜는 친환경 제철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슴이 뿌듯하지 않으십니까? 그 모래바람 휘날리던 영일만에서 시작된 작은 외침이 이제는 세계를 호령하는 거대한 외침이 되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초석을 닦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 세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포항제철, 그 신화 같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였습니다. 산업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제철소가 필요했지만 저 미국도 유럽도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박태준이라는 분에게 그 막중한 임무를 맡기셨고 박태준 사장은 일제 강점기 보상금, 즉 대일 청구 권자금을 종잣돈 삼아 영일만 모래벌판 위에 종합제철소를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돈은 조상의 피값이다. 실패하면 다 같이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자. 라는 그 비장한 우향우 정신으로 우리 어른들은 단 한 점의 부실도 용납하지 않고 그 거대한 제철소를 지어내셨습니다. 1973년 6월 9일 마침내 첫 쇳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고 그 자리에 있던 사내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엉엉 우셨습니다. 그 후 포항제철은 무서운 기세로 성장해서 외국에서는 4, 5년 걸리는 일을 4년도 안 되는 시간에 해냈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걸 두고 포항제철의 신화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전라남도 광양의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제철소를 지었고 오늘날에는 세계 최정상의 철강 캔 회사 포스코로 우뚝 섰습니다. 포스코에서 만든 쇠는 우리 자동차, 우리 배, 우리 아파트, 우리 다리, 우리 지하철에 들어가서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든든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덕분입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 우리 형님, 우리 큰아버지,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세대의 그 뜨거웠던 땀과 눈물 덕분입니다. 가난했던 나라, 무시당했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가 우러러보는 나라가 되었는지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영일만 모래바람 속에서 우향우 정신으로 묵묵히 일해주신 우리 어른들의 그 위대한 정신,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던 그 시절, 우리는 우리 손으로 종합제철소를 지어냈습니다. 우리를 비웃던 그 일본 사람들이 거꾸로 우리한테 와서 기술을 배워갔습니다. 우리가 만든 쇠로 우리가 만든 자동차가, 우리가 만든 배가 지금 세계의 도로를 누비고 세계의 바다를 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00% 우리 세대의 땀과 눈물 덕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그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흘리신 그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이 빛나는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정말 가슴이 뜨겁지 않으십니까? 오늘 함께 나눈 포항제철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큰 자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위대한 세대를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흘린 그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풍요와 자부심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의 그 인생 위에, 그 땀 위에, 그 눈물 위에 우뚝 세워진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 세대의 땀과 눈물, 그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